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면세를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한국말이 제일 어렵죠. 지금 이 말이 우리 그 보면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내가 사는데 그 앞 단계의 사업자들 중에 내가 사기 전 단계 중에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거래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가 되는데 그 이전에 과세 사업자가 있는 구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과세 사업자가 둘이고 면세 사업자 하나니까 그 둘이 부가가치 창출하는 1,000원, 1,000원의 10%인 200원을 부담해서 3,200원에 샀었잖아요. 또 과세 사업자가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린 부가가치의 10%인 100원을 부담하게 돼서 3,100원에 썼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영세율처럼 전부 다 제거해서 환급해주고 끝내버리는 완전 면세가 아니고 우리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만 면세 단계 있는 것만 해소되는 그런 걸 표현할 때 불완전 면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면세제도의 취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있는 거고 또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우리 땅은 우리 면세제화죠. 왜 면세제화로 두냐면 땅은 안 닳잖아요. 그럼 주인 바뀔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국가는 엄청 자주 팔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주인 바뀔 때마다 계속 부가세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공익 목적으로 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우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면세 대상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이제 면세 항목들이 쭉 적혀 있죠. 자, 오른쪽 219페이지에 보면 뭐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럼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상품이다.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에서 식용은 수입산이든 면세,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인데, 근데 비식용은 수입산은 과세예요. 국내산만 비식용은 면세를 적용하고 수입산은 우리는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만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우리 그런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죠. 그럼 이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품을 안 쓰는 건 아니겠죠. 자, 쌀 가게는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쌀 배달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트럭이 그렇다고 면세품이 아니죠. 과세품이에요. 근데 트럭 살 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쌀집한테서 그 트럭을 우리 회사가 사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올까요? 안 주고 사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쌀집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래 징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린 세법상 적격 증빙 받는다면 뭘 받게 되죠? 계산서를 받게 되죠. 차를 샀는데도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중에 학원에서 봉고차를 살 거예요. 그리고 세법상 적격 증빙을 수취했대. 그럼 여러분은 자동차에 포커스가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이네. 학원은 계산서 발행해 줬겠네. 면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53번 메인 면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니까 과세품이네.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자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의료보험 영역은 우리 진짜 병원, 아파서 가는 병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례식 있죠. 장의사 그것도 부담되면 안 되겠죠. 뭐 이재용이야 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부담 안 되겠지만 장례 비용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가가치세는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근데 우리 그 교재 아래쪽에 지금 2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는데 아래 단 적혀 있는 것들 있죠. 미용 목적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라든지 이런 건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교육 영역은 우리 원칙적으로는 면세인데 제일 마지막 아래에 보시면 과세 대상이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학원인데 과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과세사업자예요. 좀 특이한 애들이죠. 그렇죠? 자, 다음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적혀 있는데 우리 책이라든지 서적 그리고 우리 그 신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면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겸용 사업자죠.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서 책 사요? 물건 문구를 사요. 문구를 많이 사죠. 그거예요. 원래 서점이니까 책도 파는데 그것도 하니까 신문사가 신문 팔아 돈 벌어요? 광고에서 돈 벌어요? 광고는 과세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겸용 사업자죠. 매일경제신문에서 저한테 상조 한 몇 년간 무료로 줘도 될 텐데 전 아직도 집에 신문 받아봐요. 아침에 환시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 아저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짜로 몇 달러 주다가 아무 말을 안 하네. 매달 돈은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또 생각이 나서 면세니 그죠? 신문사도 신문 보고서도 겸용 사업자예요. 그 사람들은 광고 전단이나 다른 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겸용 사업자들이에요. 겸용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겸용 사업자는 과세품, 면세품 다 팔죠. 과세품 팔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면세품 팔 때는 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예요. 야, 완전한 멀티죠. 그래서 완벽하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수출하면 영세율이고 국내에 팔면 10%고 면세품 팔면 계산서고 그런 회사 가면 재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저한테 엊그제 누가 물어봤는데 영농 뭐 지원센터인가 그쪽에다가 하는데 그게 또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키는 제도가 있다고 거기서 공문을 보내줬대.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냥 명건 잡아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그거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저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또 물어볼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일하시다 보면 특이한 사항들 많아요. 그러면 저도 물어봐서 몰랐다가 저도 알아봐가지고 알게 된 사항도 많아요. 저도 제 거래처 업종만 알지 다른 건 그렇게 안 보죠. 그럼 궁금하면 다른 업종에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덕에 알게 되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미리 물어보시는 거 저는 좋아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라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금융보험 영역은 우리 은행은 면세라 그랬죠. 은행은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에서도 봉고차 산 적 있어요. 시험에서 은행에서 봉고차 사고 그때도 좀 유치하게 얘네들이 세법상 적격증빙 받았다고 했나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때도 계산서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 회사는 계산서를 줘요. 캐피탈도 계산서 주고 금융업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회사들이 캐피탈이나 아니면 리스 회사로 해서 자동차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가 날라올 거예요. 계산서가. 자, 다음 우리 뭐 인적 영역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공동주택 내 복지 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 용료. 자, 우리 어린이집에 그 임대할 때에 그 건물주가 아니면 그 상가에서 근린상가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대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돼요. 그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부가세 받으면 결국 그 어린이집 원장이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원생 어머니들한테 돈 부가세 부과시켜서 받아서 자기 내기만 하면 되고 자기는 사업에 썼으니까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는 그 학부모들이 부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면세로 해두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인이나 혹은 산후조리, 보육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면세를 하고 있다.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에서는 우리 그 일반적인 면세는 그 우리 교재 위에 보시면
국내 면세 제외하고 기준이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커피콩이라든지 그 코코아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과세예요. 커피하고 코코아하고. 그리고 우리 그 생선 중에 그 관상용 생선들 있죠?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 그런 거는 과세예요. 우리가 먹으려고 온 거 말고 그 보려고 하는 그 물고기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면세 포기라고 적혀 있죠. 자, 면세 포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이 안 되는 종목만 가능해요. 그럼 우린 오른쪽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시행령을 가지고 보면 오른쪽만 보면 돼요. 첫 번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건 최종 소비자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면세 포기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하고 우리하고 관련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들도 얘를 면세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면세 포기는 그냥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즉시 포기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221페이지 위에 면세 포기 신고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제출 기한 규정 없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되는데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건 다시 면세로 돌아가려면 3년 걸려요. 그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는 언제든지 되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3년 걸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 아래 영세율과 면세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뭐 목적에서는 영세율은 국경조세 조정, 그리고 우리 면세는 역진성 완화, 뭐 영세율은 수출 외화 획득. 영세율만 좀 먼저 볼게요. 자, 매출세액은 없음이라 적혀 있는데 저는 0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0% 곱해서 0이 나오는 거지. 근데 제거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죠. 영세율 적용하는 사업자는 철저한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모든 의무 쭉 다 동그라미 되죠. 그럼 마지막에 대리납부, 대신 납부하는 그런 거는 특별하게 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자, 오른쪽에 면세 사업자를 볼게요. 자, 우리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고, 매출세액 없고, 그리고 매입세액은 환급 못 받고. 그럼 사업자 등록의 의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법인이면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히 못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안 하겠죠. 그런데 아래 보시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왜 이런 규정을 잡고 있냐면, 자, 제가 물건을 팔아요. 그럼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래. 사업자면 면세 사업자도 우리 뭐 법인이면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아니면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인정도 못 받고 2% 가산세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일단 발행을 해줬어요. 저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가운데 코드 번호가 우리 법인세법상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가운데가 틀려요. 그럼 보면 알아. 그럼 제가 면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 신고 안 하겠네. 그럼 난 매출세액을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될 거잖아. 그런 유혹에 빠지겠죠. 그런 유혹에 빠진 놈들을 잡기 위해서 면세사업자한테 너네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면세사업자 등록할 때 이 항목이 적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협력의 의무라고 그래요. 면세사업자의 협력의 의무라고 해서 이걸 체크해야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읽고 체크 있는 거 여기 다 해야 되네 하고 체크하는데,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도 하겠다는 게 있고,
또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있죠. 이 대리납부 의무라는 건 조금 그 황당한 그림처럼 우리 용역의 수입 같은 경우에서 일어나요. 그 MRI 기기 같은 거 고치기 위해서 외국에서 기사가 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중에 병원 원무과 가면 거의 다 보시게 돼요. 특히 MRI나 CT 기계 다 우리나라 거 안 쓰니까. 그럼 고장 나면 전부 다 외국 회사에서 와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를 하고 돈을 지급하죠.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라고 면세 사업자한테 하는 게 대리납부예요. 정말 특이하죠. 제가 그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는 거지 안 하겠다고 던져지는 거 아니라 표현했었죠. 그런 이것도 당연히 협력의 의무겠죠.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그 안녕 처리된 두 개는 협력의 의무로서 자, 면세 사업자도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있고 이것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 대상이 돼요. 자, 다음 주택가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일단 먼저 생각하실 게 면세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면세 제도라는 자체가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면세를 좀 더 중시 여겨 줄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항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주택하고 우리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나왔을 때 파악할 게 주택은 면세고 사업용 건물은 과세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 면세고 사업용 건물은 과세인데 이 임대 용역에서 봤을 때 주택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면세가 좀 더 크죠. 그러면 전부 면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 표 내용. 그런데 그럼 주택보다 사업용 건물 과세 임대 용역하는 게 더 크면 전부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주택 부분만은 면세, 건물 부분만에 대한 거는 과세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주택 앞마당 토지 있죠? 원래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니까. 그럼 우리 집 앞에 있는 앞마당이 있겠죠? 그 앞마당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토지로 안 보고 그냥 면세로 봐줄 거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 연면적이라는 건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땅이 있겠죠. 여기를 연면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수도권은 5배, 수도권 외 지역은 10배까지는 앞마당으로 봐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부 집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 집이 딱 99평, 100평 하면 세금이 틀리다 99평인데 그러면 앞마당이 990평까지가 면세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축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책에도 적혔지만 세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면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임대하고 공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쓸 거니까 책에 정리하셔도 돼요. 공급하고 임대가 있고 우리 건물이 먼저 적혀 있나요? 자, 건물을 먼저 보면 원래 건물의 공급은 과세가 원칙이에요. 과세. 그런데 이 건물 중에 예외가 우리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가 크기가 얼마죠? 그냥 분량 쳐보면 거의 다 나오는 85제곱미터예요. 왜 분량 쓰면은 다 나오냐면 대다수가 그래서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로 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집이 얼마인데 부가세 10%면 커요. 그죠? 서울의 웬만한 집은 지금 얘가 32평 정도 돼요. 그러면 뭐 한 5억 정도는 평균 나오겠죠? 그럼 부가세 5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겠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걸 확 줄여버릴 거예요. 40으로.
아니 무슨 국민주택이 30평이야? 난 암만 생각해도 상식으로 이해는 못하겠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사람 많은데 국민주택을 한 40제곱미터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전 정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국민주택이 17평인 줄 알았어요. 제 어릴 때 17평 아파트에도 잘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크더라고 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서 이런 마음속에 작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평이 84, 85제곱미터. 이게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전용이라서 전체로 하면 그 정도 크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건물의 공급에서는 원칙은 과세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들은 우리 면세를 해주는 거고, 그럼 건물의 임대는 그냥 과세가 되는 건데, 건물의 임대는 또 과세인데 여기에서 또 예외가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주택도 건물이잖아. 그런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주택은 85제곱미터 이런 기준은 없어요. 주택의 임대는 85제곱미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9억 기준으로 해서 9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해봐야. 자, 그럼 이제 우리 토지로 볼게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면세. 그럼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과세. 그럼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이기 때문에 과세인데, 얘는 예외가 주택의 부수토지, 앞마당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까지는 면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공급을 빼고는 전부 다 과세다. 그리고 집 관련은, 주택 관련은 예외사항으로 면세들이 있네. 전부 다 주택 관련이잖아. 그거 빼고는 그냥 부동산 관련은 토지는 안 닳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를 안 시키기 위해서 토지의 공급만 면세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아래에 영세율과 면세율 제도는 우리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25페이지에 가서 이제 우리 과세 표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율은 10%나 0%, 이 두 개를 곱할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걸 우리는 다시 다르게 생각해서,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거. 그럼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위에 상단부에 11번 매출과세 뭐 수량 단가 쓰고 나서 금액 공급가액 나오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서 하는 그 금액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가세법이 생각하는 그 과세 표준, 10%든 0%든 곱할 대상 금액, 그 금액이 위 상단부 공급가액 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우리는 금전으로 대가 받으면 그 돈 받은 거고, 돈으로 받는 거 아니면 시가로 따지겠다. 우리 부가세법은 심플하죠. 그냥 시가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게 근본 기본이에요. 그럼 그 아래 뭐 공급가액, 공급대가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 이 용어는 친숙하시죠?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럼 우리 일반 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당연히 공급가액인데, 그런데 그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을 못 빼내요. 새우깡 1,000원짜리 사는데 그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시키라 그러면 혼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급 대가를 가지고 계산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자, 아래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 시가고, 그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뭔가 이상해, 그럼 시가예요. 세법이 알고 있으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적혀 있는데,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는 총가액 전체 금액이고, 장기 할부 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분개하는 내용을 조금만 볼게요. 자,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자, 이쪽에는 10개월 할부로 팔고, 오른쪽에는 36개월 할부로 이걸 팔았어요. 10개월 할부와 36개월 할부로. 자, 그럼 10개월 할부로 팔아서 그냥 매월 1일날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자, 얘는 1월 1일날 첫 번째인데, 자, 이때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금액은 얘는 단기 할부 매출이죠. 그래서 공급 시기에 인도할 때 한 번만 하면서 전체 금액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3,600만 원에 36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자, 우리는 분개할 때, 그럼 지금 이 360만 원이 매출세액이죠. 자,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죠. 내 돈 아니고.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다. 360만 원. 얘는 예수금 받아서 가져다 줄 거. 부가세 예수금이고,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자, 이 제품 매출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 어제 아니었나? 그제였나? 수익 인식은 할부 판매든 뭐든 전액이죠. 그래서 이때 3,600만 원을 다 쓸 거라는 거예요. 3,600만 원을. 자, 그럼 우리는 1차 년도에 돈을 받는데, 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어요. 자, 그럼 지금 3,600만 원에서 10개월 할부면 360만 원을 받겠죠. 원금에서는. 그럼 부가가치세는 그냥 다 받았다고 치면 360만 원 다 받아서 7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720만 원을 받고, 그럼 나머지 금액 360만 원 빼면 3,000, 또 산수가 안 돼. 24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날라만 가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는 이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2월 1일부터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으로 360만 원 들어왔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36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9번을 그냥 더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 시기인 이때 한 번만 전액으로 신고를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돈 받을 때는 그냥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돈 받는 거 외상 매출금만 치우면서 돈 받는 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에 있는 36개월 할부를 가지고 보면, 자, 이때는 우리가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6번 받기로 했네요. 36번 전부 다
공급식이고,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여기에 쓰는 우리 과세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36번 100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만 원에 10만 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그리고 나는 돈을 제품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때 얼마라고 할까요? 그 금액 전에 이때도 3,600만 원인 거예요. 전액은. 그래서 이걸 그때 전에 표현할 때 면목가액이다. 장기할부 판매인데 면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익이 유의하다면 중요하다면 현재 가치로 써도 된다. 적은 게 이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돈 받는 거는 우리는 110만 원을 받겠죠. 110만 원. 그럼 3,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2월 1일 날 또 세금 계산서 100만 원짜리를 발행해 줄 건데,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제 아래에서는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자, 그럼 또 제품 매출 인식할 필요 있나요? 다 인식했잖아요. 그럼 이제 분계는 아래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10만 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35번이 분계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하고 부가세 과세 표준하고 두 개가 꼬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 인식할 때는 그냥 전액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시점의 전액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회계 기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표현 다시 말하지만 이 금액과 지금 얘는 1년에 1200씩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1년 뒤에 1200과 2년 뒤에 1200은 다르죠. 3년 뒤에 1200도 다르고. 그러면 그때 그 1200, 1200, 1200의 현재 가치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명목적으로 3600이라는 이 금액하고 두 개의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차이가 우리한테 반영이 오는 거라면 현재 가치로 써도 된다라고 전에 적혀있던 걸 저와 같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얘가 처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바뀌면서 근데 돈은 다 들어올 거잖아. 그만큼은 이제 이자가 발생한 거잖아. 그건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들이 느낌이 똑같은 느낌은 얘 하나밖에 없죠. 얘만 똑같고 나머지는 같은 느낌이 아니죠. 얘는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공급식이 36번이 전부 다 저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 할부 매출하고 단기 할부 매출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어느 게 우리가 편하다는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조금 편하겠죠. 자, 이게 우리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했고, 자, 3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고 적혀 있죠. 자, 완성도 기준 지급이다 아니면 중간 지급 조건부다라는 건 거꾸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서 돈을 주고 세금 계산서 받는 걸로 잘 나와요. 이 3번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받는 걸로.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지으면서 지금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우리 1억 원을 줬다고 볼게요. 그럼 지금 중간 지급 조건 보니까 우리는 그 돈 주기로 한 날짜에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럼 건물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고,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51번 매입과세의
1억 원에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얘는 부가세 대급금 1,000만 원이고, 자 그럼 지금 계약금 준 거예요.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그거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지금 짓는 중이잖아.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뭐 얘를 보통 예금으로 1억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나머지 2억을 더 주고 다 완공했다 볼게요. 그럼 2억 주면 세금계산서 2억짜리 맞겠죠? 계약서대로. 그럼 완공했을 때에 51번 매입과세로 2억을 주면 2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은 2천만 원짜리가 될 건데 이제 건물 완성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차변에 건물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 이제 1억이 사라져야 되고 마지막 날짜 거 돈 지급하는 거 2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얘는 3억 원이 건물이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가 나와요. 제일 어렵게 나올 때는 위에 거는 그렇게 안 어렵죠. 건설 중인 자산 문제인 거고 아래쪽은 세금계산서는 이거 받은 건데 문제는 한 개만 알려주면 쉬운 거고 1차, 2차, 3차 날짜로서 딱 적어주면서 세법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우리 수취했대.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자마자 1차, 2차, 3차 적혀 있으면 중간 지급 조건분해 라고 먼저 파악해서 오늘 세금계산서는 오늘 이 날짜 것만 받았겠네. 그럼 이제 아래 내용은 지금이 어떤 시점이지 완공인지 아니면 뭐 계약금 나가고 있는 건지 그렇게 봐서 위아래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아래 또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자, 전에 제가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외화로 수출하건 했을 때 원칙은 선적일 기준환율. 그런데 선적일 이전에 우리가 대가를 받아서 원화로 환가한다면 환가 부분은 환가금액. 그죠? 근데 환가를 안 했다면 그냥 선적일 기준환율. 그래서 환가했다면 그 부분 전부 다 했으면 전부 다, 일부면 일부만 그걸로 갈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그럼 수익 인식은 외화로 받으면 수익 인식은 외화로 받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래서 세무위급에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과세 표준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문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세무위급의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세무위급 때에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에 수출하는데 16 수출해서 환율의 차이가 안 뜨도록 문제만 지금까지 쫙 다 냈어요. 그래서 세무위급 가자마자 바로 그날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삶 다 틀리게 만든다고 세무위급에서 길들인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문제 내용 보면 정말 어이가 없게 딱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수익 이식하는 제품 매출은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선적일 이전에 돈 받아서 환가하면 환가 금액이다. 이 표현은 우리 과세 표준 이야기인 거고 얘 둘이는 안 똑같을 확률도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환율로 환가를 안 하고 대고객 매입률로 환가를 하잖아요. 근데 환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바로 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적혀 있죠. 자, 수입은 제가 각종 세금의 10% 곱할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래 과세 표준은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노후증 특별세. 이거 전부 다의 10%. 이게 재화의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다음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